봄은 언제나 찾아온다. 노르망디에서 데이비드 호크니로부터. 데이비드 호크니, 마틴 게이퍼드 지음, 주은정 옮김. 2022년 1월 시공아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최근에 그린 아이패드로 그린 드로잉과 함께 상황의 이야기들을 글로 적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최근이라고 하면 코로나 봉쇄 상황 안에서 호크니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호크니가 직접 말한 부분을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분 동안 비를 맞으며 연못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내로 들어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빗방울이 수면에 닿을 때 작은 방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표면에 동심원들을 만들고 다시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물을 읽는 법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마을 연못을 관찰함으로써 세계의 가장 큰 대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은 곧 대양과 동일한 방식으로 웅덩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잔물결과 첨벙하고 튀는 물방울의 언어는 동일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의 작은 웅덩이에 떨어지는 비를 묘사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그림에 좀 더 작은 첨벙이라는 제목을 붙일 겁니다. 나는 종종 물 웅덩이에 비가 내리는 광경을 보는 것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보기 드문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는 비를 좋아합니다. 항상 비를 그렸죠. 1973년에는 제미니 판화 공방에서 잉크를 흘려 비를 묘사한 판화를 제작했습니다. 어떤 회화 작품이든 내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바로 물감 자체입니다. 그런 다음 형상 등을 보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표면입니다. 그것이 수영장 그림을 그린 이유입니다. 정말이죠. 나의 흥미를 끈 것은 수영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물과 투명성이었죠. 나는 춤을 추는 그 선들이 수면 아래가 아니라 수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연못에서 수면과 그 아래의 깊은 부분을 봅니다. 유리의 표면을 보는 사람은 유리를 주시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유리를 관통해 볼 수도 있다. 그러고 나면 천국을 보게 되리라. 나는 항상 조지 허버트의 이 시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나는 이 시를 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를 발견했을 때 그의 다른 시들도 찾아봤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아주 훌륭합니다. 유리 표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리를 볼 때 유리를 관통해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유리를 관통해서 볼 것인지 여부를 눈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에 먼지가 끼어 있다면 유리를 한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유리를 관통해 보면 더 이상 먼지를 보지 않게 되죠. 나는 유리를 그린 그림을 사랑합니다. 나는 모네풍에 그린 연못 그림을 막 완성했습니다. 방금 전 물의 표면을 그렸죠. 3월 이후로는 하루에 드로잉을 적어도 1점 이상씩 그렸습니다. 종종 2점을 그리는데 거의 3점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 하루에 1점 이상은 그립니다. 오후에 낮잠도 자지 않습니다. 작업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죠. 많은 에너지를 말입니다. 눈길이 닿는 곳 어디나 매우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에는 나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여기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나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죠. 나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6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여전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살펴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도 그럴 것 같군요. 피카소는 그랬습니다. 말년의 피카소는 굉장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챕니다. 나는 바로 지금이 그렇습니다. 나는 실내로 들어가 꽃 등의 대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물화를 그리려고 나뭇가지를 하나 꺾고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꺾은 나뭇가지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대략 4~5시간 안에 그려야 했죠. 나뭇가지를 실내로 가져와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일시적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진과 대조적으로 드로잉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는 세잔의 말,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것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를 좋아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죠.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면 자연이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 말이죠. 그러면 구름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잔이 흐린 날을 선호한 이유죠. 그는 흐린 날에는 햇빛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네는 그림을 그릴 때 풍경 속 모든 색을 다시 채색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패드에서 그리기 때문에 빛을 아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패드가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어떤 매체보다 가장 신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채화보다 훨씬 빠르죠. 나무를 그린 반고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이전에 한 여성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잘못 그렸네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반고흐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반고흐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두 시간 걸렸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 그림자의 위치가 이동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그림자는 실제로 옳은 것입니다. 다만 그가 그린 시간의 끝 무렵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한 반고흐의 그림이 사진처럼 모든 요소가 동일한 짧은 한순간을 포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로잉이나 회화는 몇 시간,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년을 그 안에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2~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로는 어느 정도 한 번에 완성해야 합니다. 때때로 다음날 좀 더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사흘 전쯤 바로 이곳에서 작은 꽃밭을 그렸습니다. 나는 종종 스스로 기한을 정합니다.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완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산타모니카 산맥 드라이브는 1시간 반의 여정이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을 드라이브에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와, 영화 같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풍경과 음악이 잘 어우러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예를 들어 연주회장에서 파르지팔 서곡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움직이면서 들으니 환상적이었던 거죠. 크리스티앙 제르보스가 피카소의 회화작품을 모아 편집한 도록은 뛰어납니다. 나는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3번 훑어보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아주 멋진 경험입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미술가들의 카탈로그 레조네, 특히 33권짜리 카탈로그 레조네라면 지루할 겁니다. 사람들은 카탈로그 레조네가 그런 방식으로 훑어보도록 계획될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로 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피카소가 하루에 세 가지 작품을 제작했다면 그 작품들은 1번, 2번, 3번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오전에 어떤 작업을 했고 그런 다음 오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쓴 일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1984년 4월 나는 피카소가 1963년 3월 열흘 동안 그린 약 35점의 그림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들이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을 할 때 나는 글에서 본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어느 강의에 갔는데 강사가 원고를 읽는다면 자신이 그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자문하게 됩니다. 강의 원고를 직접 읽는 편이 나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강연을 한다면 바로 그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중은 강연자의 어조를 통해 그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강연을 했고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연할 때 조각가 로버트 그레이엄이 내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강연하기 전에 코카인을 흡입했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내가 마약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강사로서의 경력이 짧긴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호크니는 그 장르의 핵심, 즉 강연은 다양한 퍼포먼스이고 마음속에 담아둔 원고를 따른다고 해도 즉흥적일 때 가장 잘 전달된다는 사실을 재빠르게 파악했다. 또한 특유의 성격대로 그는 여러 점의 그림이 언어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서사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서사를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꼼꼼한 아카이빙 체계와 현대의 정보 보편화 덕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하면 호크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거의 40년 전에 했던 그의 강연 제목은 피카소, 1960년대 주요 회화 작품들이었다. 호크니는 제르보스의 도록을 극찬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 도록을 마치 소설책 보듯 읽어 나갔다. 이 책은 대단히 독특한 기록입니다. 피카소가 아주 초기부터 모든 작품에 날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39년 6월 23일 목요일 오후나 다른 날 피카소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